저에게는 오히려 의혹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정치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갖다 오용하지 말라.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당동혁이다. 명백하게 김영남 후보가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과 배치되는 야, 너네 정부 조국 사면해줬잖아. 또 이런 짐을 어떻게 보면 안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고 선거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 후벼 파듯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유이동 쪽으로 뭐 지지율이 넘어갑니까? 황교안 쪽으로 넘어갑니까? 네. 이걸 어쨌든 조국 혁신당으로 가져오시려고 시도하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트럼프가 이란이랑 또 한 걸음 더 합의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란 내에서 핵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란 내에 있는 농축우라늄을 바깥으로 반드시 빼서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아니고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물론 오늘 아침에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또 전해지면서 이거 무슨 일인가 싶기는 했었습니다만 여튼 이런 여러 환경들이 주식 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시장 8,100이라는 정말 역대급 지수를 한번 찍었고요. 지금도 한 8,090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3% 정도 오른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오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병원 선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두 번째시죠? 그런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네. 그렇게 오랜만에 저희 또 조국혁신당에서 와주셨고요.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평택 얘기할 때 우리 두 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아침 있었던 정용진 네.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한 거 그거부터 한번 뉴스 찍고 갈까요?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9시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열사 희화 논란이 벌어진 지 8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직접 이 마케팅 승인 과정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네. 조사를 하긴 했다고 했거든요. 대표이사까지의 결제라인을 상대로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 교차 신문했다. 근데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우리는 봤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기 지금 결제 라인을 보면 마케팅 팀장, 네.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이렇게 4단계 보고를 거쳤는데 누구도 5.18의 탱크데이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 마케팅 행사 합의자 중에 일부는 디자인 시안을 아예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법무팀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넘겼다라고 네. 이제 모두 다 그 결제 라인에서 빼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실제로 마케팅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기획한 사람들은 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본인들이 이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거는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그 휴대폰을 강제로 뭐 압수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튼 고의성을 회사 조사에서는 알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과 내용에는 반드시 이제 그 경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 책임지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본인의 뭐 위치에 관한 변화가 있든 아니면 그동안 스타벅스를 이제 미리 결제하고 이제 이용하기 싫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편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내용들은 다 여기에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평가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 한번 먼저 가볼까요? 근데 생각에는 오늘 기자회견은 오히려 이 이벤트가 그 적어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니 당연히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압수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담당자들의 그 사내 메신저도 지금 못 봤다는 거거든요. 네. 사내 메신저는 일주일만 보관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란 말이에요. 징계 해고를 당할 위기이고 본인들이 정말 나는 5.18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탱크하고 5.18이 연관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 역사 잘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내고 이 직장 계속 다닐 것을 만들어야죠. 본인들이 좀 변호를 해야죠, 스스로를. 네. 근데 그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 뭔가 있구나. 그리고 뭐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세 명이 실무자 세 명이 다 같이 안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거의 뭐 고의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정용진 리스크가 현실화 정용진이라고 제가 20번째 얘기합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용진입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해명을 경로를 깔끔하게 결제 라인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다는 게 확인되면서 해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오너가 방조한 정황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만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결제인 것처럼 대기업의 홍보의 내용에 이런 어떤 혐오의 내용을 찌르려고 했던 장난으로 킬킬거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면은 강하게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는 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위반자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논평에서도 비교한 게 있었는데 왜 일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시위대를 그 해산시키기 위해서 살수차가 동원된 상황이었습니다. 살수차를 머리 위로 포물선으로 뿌려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이스틱 조작자가 그 엄청난 수압을 가진 살수차를 사람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조준했기 때문에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추상적인 경찰청 측의 사과뿐만 아니라 그런 조준해서 물을 쏜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찾아내야 이후에 그게 재발 방지 구체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놀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과정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공개가 필요하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걸로 보고 또 그룹 차원에서의 문제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오히려 회사에서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룹 차원의 문제인데 그룹의 총수가 정용진 회장이라 뭐 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환불하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기업은 우리 약관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관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아마 쿠폰 같은 것들은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그럼 거의 스타벅스 가서 일단 싫어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쿠폰이 뭐 유효 기간 있는 것들은 버티면 만약에 쿠폰 누군가 선물 받은 거는 안 쓰면 나중에 자동 환불이 되긴 되거든요. 네. 아마 본인이 충전한 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일 텐데 그분들도 뭐 일단 사과나 대책 방지를 어떻게 하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 오늘의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 봤을 때는 저는 진정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네. 정영진 회장은 그냥 계속 뭔가 연출된 장면인 듯한 사과만 한 것 같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길 바랍니다만 그리고 이거들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봐요. 저 뒤에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뭔가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봐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그 담당자들이 핸드폰 제출을 안 했고 그래서 뭘 아직 확인을 못했다잖아요. 네. 근데 마치 고의성이 확인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네라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전 이건 의도가 담긴 해명이라 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네. 특히나 지금 신세계가 호남에 엄청난 지금 4조 이상의 투입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사과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불식시키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납득할 만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 우려도 있고 아마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그쵸. 만약에 우리 한국 스타벅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지 훼손이 크게 날 경우에는 아주 헐값에 다시 이제 사들여갈 수 있는 그 corruption.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냐는 이제 의혹도 있고 다만 그 정용진 회장 사과할 때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일반 직원들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제 항의하거나 힘든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안 생기려면 이 환불 같은 게 이게 잘 되면 빨리 나 이거 저 먹기 싫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럴 때 안 됩니다. 이거 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꾸 되니까 갈등 커지고 그 직원들한테 화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문제 없이 환불하게 해주면 아마 일선에서 손님들 만나는 직원들이 고생할 게 한참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 직원들은 진짜 잘못 없는 직원들인데 그렇죠. 예, 괜한 고생을 안 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게는 됩니다. 그러게요. 자, 딱 그래서 신세계 그룹에서는 네. 이제 경찰 조사에서 만약에 이 지금 직원 3명이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제출도 안 했다고 하고 사내 메신저도 못 봤다고 하니까 이 경찰 조사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네. 이 3명에게 지금 모든 눈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도 또 응원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 네. 예. 이게 좋아할까요? 스타벅스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스타벅스 이거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불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권 중심으로 스타벅스 지키기 움직임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강해졌는데 요거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딱 6월 3일까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벅 커피 들고 다닐 겁니다. 맛있네. 역시 스타벅스네. 이 맛있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뭐 탱크데이? 뭐 저는 뭐 탱크데이 해도 크게 감흥은 없는데. 아, 커피 맛있네 이거. 소비자 권리 아닙니까? 전한길 씨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아하. 예,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 아 근데 진짜 김현태 전환길 콜라보는 진짜 놀랍네요. 네, 맛있다, 먹고 싶다. 아니 뭐 먹고 싶은 건 내가 막지는 못하겠는데 대신 먹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스타벅스에서 뭐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정치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갖다 오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구구만 먹는 거예요. 구구벅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장동혁은 막 스타벅스 가지고 6월 3일 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뭐 이러면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적어도 60% 가까이는 지금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싫어 나 이제 스타벅스 안 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용진 회장이 왜 사과하고 왜 수습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스타벅스는 정치적인 그런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떼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붙여버려. 야, 이건 뭐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려고 등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스타벅스 정리하려고. 아, 그래서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지금 밀렸다면서요, 순위가. 원래 부동의 1위. 7년째 부동의 1위였는데 네. 지금 1위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위까지 내려왔다? 네, 많이 내려왔다고. 네. 하네요. 원래 사람들이 제일 선물하기 편한 게 이제 비싸지 많으니까. 않으면서도 또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 이용하기 편하라고 스타벅스 선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10위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밀어주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좀 더 이용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그 장동혁 대표는 항상 의도와 달리 다른 쪽에 오히려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시죠. 그리고 눈빛을 보면 진심일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장동혁 대표님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두환이 그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것을 보호, 옹호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보수가 어떻게 재편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왜 굳이 보수 정치의 원류를 전두환에서 찾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네네. 이제는 우리는 YS부터가 저희의 원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고 특히 장동혁 대표님은
판사 옷을 벗으셨을 때 그 전두환 재판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전두환 재판 그 조비오 전두환이 피고인인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아. 하다가 장동혁 그만두다. 판사가 그러다가 네네네. 그 보궐선거 갑자기 나가지고 거기 가야 된다고 재판 그만두고 나가셨던 게 장동혁 대표님이에요. 아. 그 덕분에 전두환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선고가 훨씬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또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런 걸 두루 보면은 왜 이렇게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지 이러면 지속적 불매 운동을 하라고 저희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프레임을 명확히 짜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 뭐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 이런 것 같은 자제령을 내렸을 때 네. 이게 뭐 자유시장에 대한 뭐 침해 아니야? 뭐 기업에 대한 간섭 아니야? 뭐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잡힐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자유를 달라. 근데 조롱은 표현의 자유 포함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우리 당은 지금 5.18 특별법 8조에 있는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만 지금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암시적 조롱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입법적 조치, 미비점을 좀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딱 맞춰서 커피를 선택할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주고 있으니까 우리 당이 개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고 우리 당이 스타벅스 뭔가 자제령을 내리는 거에도 오히려 부담을 덜어줬다. 아, 이렇게 해주니까. 역시 당동혁이다. 네.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는 조롱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윤리위를 바로바로 쫓겨나 여시는 버리잖아요. 분이죠. 네. 아니, 이거 갈수록 콜옵션 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아,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 스타벅스가 구구복스가 되는 걸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콜옵션의 1등 공신 장면. 아. 그리고 또 네네. 미국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순간이 또 구구월드가 또 무너지거든요. 아, 그러네. 미국에서 왔으니까. 스타벅스 이거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운영 주체를 바꿔버리면 예전에 스타벅스의 매출을 회복할지도 몰라. 이게 미국 본사의 판단이 돼버리면 네. 이게 또 구구월드에서 대단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미국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어쩜 또 이 그분들은 더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아 미국의 오히려 미국 회사가 돼버리면 큰 형님 이제 오신다. 이분들은 뭔가 미국은 자기들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미국 가서 어떻게 누구 만나고 왔는지 우리가 다 한참 다뤘었기 때문에 네. 계속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하나 전화 네. 네. 가야 되는데 박수영 의원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 5.18에 탱크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탱크 텀블러 사진을 공유를 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텀블러 탱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탱크를 올리면서 이게 드럼통으로 합성한 사진을 올려요. 네.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이 이거 탱크 없었는데 5.18 때 왜 자꾸 이렇게 오버하냐고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하는. 그리고 이제 탱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실제 그 탱크가 아니고 드럼통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탱크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드럼통 통이 디자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든 합성한 그런 네.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잘못 링크했다가 근데 요새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 같이 AI 너무 잘 그림을 만들어.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도 이제 출처가 명확하게 박힌 사진 아니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 출처까지 박아놓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AI. 그런가요? 예,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그 전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네. 전북 지역으로 가서 합동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 현장에서 기습 시위가 벌어져서 경찰이 시위 가담자 2명을 입건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북 지역을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과 같은 지도부가 유세를 하는데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거예요. 정청래 아웃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서 정청래 물러가라 불공정 공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세 차량 쪽으로 가가지고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남에서 참 보기 힘든 장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자, 여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세가 전북 쪽에 특히 조금 더 심한 모양이죠. 저죠? 네, 저 민주당이시잖아요. 민주당이죠. 근데 네. 스타벅스 편하게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뭐 몇 주 계속 다뤘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죠.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서 귀책 소요가 정청래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북 도지사 그 제명 관련 이중자 때 문제가 계속 불거졌었고 저는 계속 두 가지 장면이 결국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호영 의원의 단식에 찾아가지 않은 것 그리고 이원택 후보 관련된 그 식당 주인의 기자회견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정적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이중잣대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네. 아무리 그래도 좀 그 단식하고 있는 사람 후보자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달래주러 갔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야 민심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찾으러 갑자기 전북을 지금 호남만 되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민심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전 거기 가서 정말 안호영 의원을 설득해 오던가 안호영 의원한테 가서 정말 무릎 꿇고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해서 안호영 의원을 그냥 등장시키면은 전북 민심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없이 그냥 본인이 가면은 오히려 이런 기습 시위를 그냥 계속 뭐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호남에 사실 지금 호남뿐만 아니라 저희가 호남이 아닌 다른 쪽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지금 막 붙고 있는 분들 그렇죠.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 대구, 평택 그러니까요. 뭐 이런데. 그런데 호남에 계속 지금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당상이 안 좋다는 거는 지도부가 전체적인 공천의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걸 그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지금 이 지도부가 호남에 엄청 자주 간다면서요. 네, 이번 달만 7번을 예, 갔다고 그게 하는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부담 혹은 뭐 그렇죠. 그렇죠. 당대표 연임이 안 된다고 봐야죠. 여기서 김관영 후보가 돼버리면. 아 그럼 무조건 그렇게 봐야 그렇죠. 돼요. 예, 완전히 당내에서 이제 정치 지형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고. 네.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당 지도부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무슨 친청대 뉴이재명의 대결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게 전북 선거판을 지금 운영하는 정서가 그게 아니고 네. 호남 분들이 이제껏 민주당이 우리 지역의 공천을 갖다가 친목질로 친한 사람, 우리 계파 사람,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공천을 해왔기 때문에 호남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야라는 강력한 불만이 과거부터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지 네. 정청래 대표를 비표하기 위해서 유이재명, 김관영 후보에게 몰려라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당 지도부는 예, 그 워낙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가가지고는 호남 분들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이게 친목이 아니고 우리 계파 사람 챙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당 대표가 진정성 있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만약에 김관영 후보 지지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러면은 징계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것부터가 완전히 저는 꼬였다고 생각해요. 네, 네, 호남 네. 분들의 근원적인 아픔과 분노를 잘 짚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야 민주당은 뭐 호남에서 무조건 된다 이제 이 마인드가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후보 내면 당연히 뭐 우리 후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그 유권자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불만이 좀 많이 쌓인 상태였고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이 여러 잡음들이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한번 판단들을 하신 것 같다는 거죠. 도지사 경선뿐만이 아니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맞아요. 예. 아니 뭐 7번이나 호남에 가신 게 네. 사실은 뭐랄까요 이제 다음번 이제 민주당의 그 당내 선거를 또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지금 쟁점일까요? 그거보다는 원래 민주당이 세웠던 목표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냐 네. 이 관점에서 좀 보실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계엄과 내란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우리 이제 한국 정치에서 다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수파로 만드는 선거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여러모로 좀 주된 선거 주제였고 네. 정청래 대표님께서 따로 그 단독 그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격전지인 대구 또 부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쟁점 지역에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호남만 지금 7번을 찾았다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민주당이 가져야 될 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지금 그런 8월에 있을 당내 이 쟁점에 대해서만 또 매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거는 큰 틀에서는 이제 실기라고 보죠. 사실은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일부 지역, 뭐 담양, 한평, 또 전북 부안 같은 경우에서는 뭐 1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있고 한데 네. 그런 곳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구 유세 지원보다 부산 선거 지원보다 여기를 7번을 찾는다? 그거 호남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도 전국적인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국 혁신당은
이 민주당 앞으로 있을 8월 뭐 전당대회 요것도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요.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를 조국혁신당이 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으세요? 저희는 일단 이 선거 잘 하고 네. 다음 단에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합당 이야기도 또 조국 대표가 그럼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것 관해서 조금만 조금 확실히 조국 혁신당에서 생각하시는 선거의 성격하고 네.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나 이런 네, 것들이 전혀 네. 화두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호남에서? 전체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종식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은데 민주당 다수는 네. 특히 대구의 김부겸 시장 있잖아요. 네. 한 번도 내란 종식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관심 없거든요. 대구 네. 사람들이. 내란 종식이 아니라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더 그게 더 주안점이라. 그리고 당대표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뭐 김부겸 후보가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저도 비롯한 저 대구 주민이잖아요. 저 네. 같은 모든 하여튼 이쪽 선거에는 전혀 도움 안 된다. 정청래 대표 오지 마. 문재인 대통령 오지 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의 이념적 선명성이나 네.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실용적인 것. 어떻게 하면 대구 엉망진창의 경제를 살리느냐의 차원에서의 유능함만 네, 네, 본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 시각만 말씀드립니다. 살짝만 네. 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강소영 변호사님 대구 분이라고 해서 제가 살짝 이제 좀 쫄리는데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내란 종식의 메시지가 없이 실용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구에서조차도 다시 김부겸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거는 대구 시민들도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부겸의 당선은 지금 9호로는 내란 청산을 앞세울 수는 없죠. 김부겸 후보가. 지역에서 만나는 후보들이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전투를 치르고 계신 분인데 그분에게 당신은 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서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십니까? 저 그거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지에 맞는 구호를 현명하게 들고 계신 거고 당선의 메시지로서 저는 대구시장 당선으로서 네. 내란 종식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부겸 후보님 당선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은 우리 대변인님 보신 내란 종식은 일단 뭐 법적인 건 지금 현재 아마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완전히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제 내란 종식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나요?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과 내란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럼, 주류화되는 것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내란 종식과 관련된 이슈가 유권자들의 마음에 한켠에 당연히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저는 전체적인 선거에서의 그 유권자들의 가장 최우선에는 국힘 제로, 내란 제로가 아니라 저는 기득권 제로라는 게 있다고 봐요. 기득권 제로.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누려왔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지표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혹시나 공천 과정에서 기득권을 부린 건 없는지 우리가 자만한 건 없는지에 대한 저는 중간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의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거는 10년 전 생각해 보시죠. 10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 당시 제3당 거기에 의석 다 멀어지고 민주당이 한석도 안 줬던 호남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막 친목놀이 하면 우리 안 줄 거야라는 걸 한번 경고를 했었는데 잘하는 것 같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너네 또 옛날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하면서 기득권에 대한 혼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내란제로 필요하고 국힘제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만 기준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충남이나 이쪽에서 붙고 있는 지지율이 설명이 안 돼요. 거기에 내란과 자유롭지 않은 후보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분들이 왜 붙고 있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이 너네 좀 오만해 보여. 너네 좀 기득권 부리는 것 같아 보여라는 게 저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힘 제로라는 기준만 갖고 지금 판세를 분석하기보다는 기득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부린 게 없는지에 대한 반성이 지금 중간이라도 뭔가 나와야 그래야 지금 선거 지표를 좀 반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성 하나 더 이어서 갈게요.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돌출 행동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전남 선거 현장에서 사회자가 갑자기 후보들을 앞으로 쭉 불러 세워가지고 엎드려 뻗쳐까지 시키는 그 얼차례를 주는 상황이 진행이 된 건데요. 요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차려! 열중 쉬어! 앉아! 일어서! 앉아! 종작 봐라! 일어서! 엎드려 받쳐! 진행하시는 분이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신 건데 조금 오버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휴.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차렷 죄송하죠? 열중샷 뭐 주민분들께 인사 요 정도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왜 한 거예요, 저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엎드려 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엎드려 절. 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저 사회 보신 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올라오셔가지고 엎드려 뻗쳐 하시기 돼요. 바라겠습니다. 네. 네. 참.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 간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 한때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었는데 예. 다시 등판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어제도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돌아다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대구 정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구, 충청, 강원 그리고 이제 부산, 북갑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 국민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또 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동하면 뭐 민심이 움직여요?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하나도. 예. 아니 근데 예. 저렇게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는 데를 잘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예전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네? 예, 뭐 진주도 간다 그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예전에 친박으로 분류되던 사람들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구만 한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네. 추경호 후보가 뭐 지금 막 완전히 여론에서 앞서가지고 엎어져서 지금 뭐 막 앞서가고 있다면은 박근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슬아슬. 내부적으로는 지금 후달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라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 보수 유권자 중에 아주 고령층 유권자들은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정서적 유대감이 좀 남아있긴 하나 근데 과거에 굉장히 그 동정심이 강했는데 그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떠난 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영아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게 박근혜다. 근데 유영아 뭔데? 이제 이런 목소리 많아요 대구에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많이 신망을 잃어서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작동하기에는 오히려 견제 심리가 있다. 좀 거부감. 좀 가만히 계시지.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당연히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실 사라져야 될 뿐이고 사면이 안 됐다면 여전히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자숙하기는커녕 나와가지고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플러스일 리는 전혀 근데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뭔가 마음이 가고 이런 분들은 원래 다른 사람 찍으려다가 추경호 찍고 이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냥 원래 국내임 찍으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더 플러스가 되나 하는 생각이. 그게 그 지점이에요. 그 국민의힘에 워낙 실망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인데도 나 그냥 투표장 안 갈래. 안 갈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다. 하는 꼴 보니까 내가 막 때차 선거 안 해.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도 내막 박근혜 보에 안쓰러 어깨가 막 굽어가지고 이 구부리가 막 이카는데 아이고 내 막 눈물이 나더라. 그래도 투표는 해야 안 되겠나. 요거예요. 아 대구뿐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역시. 그러니까 투표율에 영향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영향을 줘요? 주죠. 왜냐면은 결국 지금 막 지지율 나오는 거는 네. 그냥 투표 안 가는 건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네. 결국 투표장 누가 가느냐. 그게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3대 선거 중에 투표율이 제일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투표율 올라가면 보수한테는 좋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뭔가 나올 때마다 여기 손에 붕대, 이번에는 또 발목에 압박 붕대, 그러니까 접질렀대요. 그래서 발목에 압박 붕대 하니까 또 어르신들은 또 발도 아픈데 불편한데 또 돌아다니네. 이렇게 보수가 좀 절실하네. 결국 절박함, 약간의 동정 여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당했었고 박어게인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저쪽이 저렇게 동정 여론까지 절박함까지 동원하려고 하는구나. 뭐 갖고 있는 수단 다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왜 수단 못 합니까? 우리도 뭐 읍소 전략하고 엎드려서 절해도 몸 부족할 마당에 지금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이거 절을 해도 모자랄 만한 게 어떻게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나오는 그것도 저도 한번 나가볼까요? 안 돼요. 잘한다. 성대묘사가 세시네. 그건 새누리당 때나 새누리당 그때나 되는 거고 안 됩니다. 네, 지금 아무튼 우리 당도 이걸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통해서 간절함이 없다. 절실함을 뭘로 통해 보여줄까를 지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절실하게 호남 7번 가셨잖아요. 그 절실함은 호남 쪽에 많이 향한 것 같다.
자, 그리고요. 아무튼 추미애 그 후보가 네. 평생을 사죄해도 시간이 모자랄 국정농단의 주인공 박근혜가 선거판을 네.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네. 했습니다. 반면에 고성국 씨는 또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된다고 아마 얘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모양이군요. 부산 북갑에 떠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북갑은 박근혜 대통령이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가 저 배신자 한동훈 일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갑에 나타나서 배신자 척결을 호소하면서 자유파의 배신의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의 힘으로 바로잡는 그런 역사적 쾌거가 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확실히 부산에 부산 북갑에 갔을 때 네.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가면 네, 그리고 오랜만에 배신자라는 단어가 또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갑으로 가면 한동훈 후보가 약간 배신자처럼 보여질 수 있나요? 맞아요, 이게? 이 논리가? 전혀 그 한참 전의 변수였잖아요. 네. 사실 뭐 배신인 게 윤석열 정부 때 어쨌든 계엄하게 된 계기가 한동훈 때문이야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윤석열의 주장이고 탄핵까지 가게 된 것도 당 대표가 물렁물렁 해가지고 못 막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가 그 한참 전에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여튼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왜냐면 또 이분이 그 국민의힘 혹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적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가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아하, 이거 도움 될까요? 네. 네.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이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민주당이 제일 기다렸다. 아, 정말. 반갑다 장동혁.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오시지. 훌륭하십니다. 네. 성동구 금남시장, 마포구 경의선 숲길, 강서구 남부 골목시장 차례로 돌면서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네. 장동혁 이 두 투톱이 전면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세훈 후보는 따로 다닌다고 하네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성동, 마포, 강서만 피해서 종로, 은평, 용산을 돌면서 별도 유세를 혹시라도 이어갑니다. 마주칠까봐. 네, 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지역이 왔습니다. 네. 평택 가볼 건데요. 일단 이제 조국신당 대변인이시고 민주당이시잖아요. 네. 두 분은 또 묘하게 학교 선후배십니다. 네, 선후배. 그거 꼭 참고하시고 이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약을 미리 다 바르시고. 씨름판에 선수 입장시키듯이 학번 계급장 떼고 해야죠. 두 분 알아서 하시고요. 자, 뉴스 좀 전해주시죠. 아니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김용남 후보의 대부 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 지금 불거졌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 그러니까 동생이 했던 법인이 잘못돼서 내가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폐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가 배당을 받거나 뭐 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김용남 후보가 그 전부터 여기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또 나왔어요. 2018년 12월이고 김용남 후보와 아마 동생이 아닌 다른 가족 간의 대화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던지.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 예. 이 녹취가 이게 아마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그죠? 가족분이 이걸 왜 이렇게 제보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녹취는 뭐 누나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김용남 후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밝히기 어려운 가정사라고 했는데 이미 예. 좀 다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예. 어머님이 오랫동안 좀 누워 계셨고 그래서 간병
원래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 앞에 효자 없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가족 관계가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무너지거든요. 어려워질 수 있죠. 서로 비용적 문제도 있고 너가 이걸 했네, 너가 저걸 했네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거 녹취를 넘기신 가족분은 김영남 후보랑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고 이미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적 감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분의 폭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영남 후보가 이런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간병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모든 걸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적극적으로 일단 본인이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 그 배당금이나 월급 등 일체의 이익을 받은 것 없다. 그거를 내가 오늘이라도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자료를 받아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걸 좀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가족들이 막 연관돼 있다, 가족들이 했다. 그러니까 가족 기업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것 기업들을 가족으로 운영하면은 문제지만 이거는 사실 뭐 이 기업을 통해서 뭐 대부업을 했다. 이건 나쁜 뭐 정치인이 어떻게 대부업을 하냐 이런 비판, 도의적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부업 운영과 관련된 우리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김영남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자, 그 부분은 일단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라. 가족사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거 해명을 하고 여론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를 보겠다는 게 당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는 아직까지 해명이 충분치는 않아요. 아직까지 해명이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자. 네. 뭐 어디서 그 아까 지금 성채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그 녹취 방금 봤었던 게 가족 아마 누님으로 지금 확인된다고 하시는데 그분과 김영남 후보가 갈등 관계에 있으므로 그 누님께서 하신 발언은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누님은 사실은 저기서 김영남 후보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그런 말이야라고 확인하는 응답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후보가 저 녹취에서 했던 말만 가지고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차명 사채업을 했냐? 두 번째로 그 사채업의 대표자인 한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 김영남과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냐? 두 가지 쟁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해명에 있어서도 해명이 꺼지지 않는 핵심 주제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김영남 후보께서 하신 말씀만 봐도 2018년 녹취예요. 지금 한 보좌관이 만사무사 대부의 대표자로 등록이 된 거는 2017년입니다. 2017년부터 자신의 보좌관을 그 대표자로 해두었고 2018년에 저 하는 얘기를 보면은 만사무사 대부에서 대출금이 나간 것처럼 가족에게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빼서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탈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명으로 한모 비서관을 대표자로 세워서 차명으로 실질상 대부업을 했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그렇게 돈을 받으면 이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 문제 당연히 붙게 되는 거고요. 조세 포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쟁점까지도 넘어가는 문제고 또 지금 발언 중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친인척 아버님과 재수 씨한테 월급을 내가 주고 있지 않느냐. 일하지 않는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해가지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이 다른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와 법률 분쟁 때문에 인수하셨다고 했지만 지금 이 녹취는 완전히 자신이 경영을 통제하고 있는 하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테니 도와달라라고 하는 멘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김영남 후보가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과 배치되는 본인의 말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명 사채업을 20년 인수 전부터 적극적으로 하신 상황이라는 거는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주도하신 사람이 이제 한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지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고 5월 23일 날 봉하마을에 간다는 이유로 23일 날부터 김영남 후보 캠프는 그날 선거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 원래 아시겠지만 선거 캠프에 가면 유세차 서로 좋은 자리 잡으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자리 싸움 나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이제 김용남 후보 캠프에 비켜드려야 되는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예.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이 한기서관의 존재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라 5월 22일 날 있었던 지역 언론사 후보 토론회 네네네. 그 토론회에서 몇 번째로 발언을 할지 후보 추첨할 때 갔었던 선본 관계자가 이분이에요. 네. 한보좌관님. 네. 뭐 그 뉴스 예. 나왔죠. 예, 이런 분에 대해서 예. 뭐 관계를 정확히 지금 그 깊이 관여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뭐 선관위 사무장이라고 하는 지위 그거 아무나 주는 거고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의 핵심은 차명 사채업을 운영했고 2025년에 용인산단에 100억대 부동산을 인수했던 네네네. 1호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대표자로도 동시에 등재되어 있는 즉 그 김용남 후보의 가족 기업 관리의 핵심 인물로 보여지는 한 비서관이 한 보좌관이란 분이 지금 캠프에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여돼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대답을 된다. 못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1호 말고 1호 네트워크라고 따로 뭐 부동산 관리하고 뭐 이런 회사가 있는 용인 모양이죠. 산단에 있는 그 반도체 산단 옆에 2층짜리 기숙형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원룸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용남 네네. 후보가. 그것을 인수한 것은 법인 형태. 김용남 후보가 50%, 두 자제분이 25%씩 한 가족 기업인데 그 회사의 대표자가 한 보좌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캠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평택을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나와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자유와 혁신인가요? 그 황교안 후보가 나와 계십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란을 넘어서서 이제 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되는 정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주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후보들로부터 민주당 후보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범민주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아예 깔끔하게 해주시든지 유권자들이 네. 납득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을 빌미가 되고 있고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걸까요? 다른 네. 때는 이렇게 말씀 아끼시다가 네. 굉장히 길게 설명 좀 네.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해명돼야 될 부분들은 검증하시는 거니까 뭐 김영남 후보에서 충실하게 답변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공천을 취소하라 윤리감찰을 하라 이거 안 하면은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부산 뭐 대구 뭐 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다 꼬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비판할 수는 있는데 네, 검증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디서 붙었어요. 그래서 막 네거티브 공방해요. 선거할 때 다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결정적인 결함을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면 유권자들이요 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되지. 국민의힘이요 공천 취소하세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단일화를 내 쪽으로 해주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네. 그러면 조국 후보 지지해야겠다. 민주진영은 여기밖에 없으니까라고 네. 될 것이냐. 아니면 대안이 진보당 후보도 있으니까 진보당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요 갈림길이 있는데 근데 네. 조국혁신당에 계신 지지자분들 중에 다수는 자동으로 조국혁신당으로 지지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민심과 괴리돼 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김용남 후보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검증 과정 가운데. 근데 네. 조국 후보도 흠이 있지 않느냐. 나는 정서적으로 둘 다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보당에게 갈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히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지하고 올 것처럼 막 조금 들떠 있는 듯한 분위기. 야, 김용남은 이제 끝났어.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풍기시면 이건 소위 말하는 범진보 진영에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다. 네, 저 네, 왜 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해하실 거 참고로 이 사람은 저 당적은 없는 분입니다. 네. 네. 당적이 있는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당적이 한 가지만 정정하고 가면요. 네. 조국 후보나 조국 혁신당에서 네. 공천 취소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요청하거나 네. 김용남 후보가 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워딩이 나간 적이 있는데 스스로 물러나라.
아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해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해명을 못 하시겠다면 거취를 정리하시든지, 그걸 여러 가지 단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숙고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뭐 신장식 의원님이나 이렇게 내신 적은 있지만, 공천 취소라는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천 취소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걸로 해석하시는 언론사나 뭐 그렇게 논평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래서 왜 뭐 다른 당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저희 당 언급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조국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상호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용남 후보 민주당 후보입니다. 지금 그 유이동 황교안 국민의힘 자유화혁신 후보로부터 이런 후보가 민주당 후보입니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신나고 들떠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을 심판해야 될 때에 왜 우리가 심판 대상인 것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네. 이 전선은 김용남 후보께서도 같이 서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입에 평택의 미래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진영에 그 참 피해를 준다. 평택을 선거가 왜 네거티브로 흐르게 됐죠? 저는 조국 혁신당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지금 이 논란 이전부터 과거 발언을 다 파묘해가지고 네. 과거 발언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 선거 자체를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했던 게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조국 혁신당이 왜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민주당 후보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막고 있느냐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정부에서 사면을 해줘서 나오신 후보잖아요. 조국 후보 같은 경우 네. 원래 선거에 못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면을 통해서 선거를 나오게 해줬으면,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진보 진영, 특히나 민주당 후보들은 전국에서 야 너네 정부 조국 사면해줬잖아 라는 이런 짐을 어떻게 보면 안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해주고 양해를 해주고 선거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 파묘에 이어서 정말 그 가슴 후벼 파듯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과연 네. 적절한가라는 거예요. 물론 네거티브라는 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효과가 있으니까, 네거티브가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으니까 수천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네. 이게 쏠쏠하니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네거티브는 문제는 목적이 뭐냐면 저 사람의 지지자를 내 지지자로 이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저 지지자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계속해서 뭔가 김용남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계속 이어갈 경우, 아까 설명을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김용남 후보의 지지자들이, 우리 당 지지자들이 과연 김용남 후보가 선거를 완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조국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선거를 캠페인을 하시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떠날 거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김용남 후보 입장을 하나만 전할게요. 김용남 후보 입장. 네, 그러니까 네. 새로 나온 의혹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오늘 오전에 그 전화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인수받은 상태로 운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명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거야말로 네거티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그 배당과 급여, 수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은행에 가서 해당 업체에서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누나와의 녹취, 이거 대부업체 차명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최소 생활비를 네가 좀 해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이게 제가 경영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얘기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그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워딩이 나온 상태예요. 네, 그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그게 내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까 뭐 스타벅스 경영진의 해명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뭐 그런 해명 같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김용남 후보가 어떤 지지율에 타격을 입거나 혹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사퇴하시는 경우에도 그게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로 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제가 이번 선거가 윤석열에 의해서 훼손되었던 정치 질서를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게 모두의 목표 아니었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이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구를 사유화해서 그걸 정치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도구로 앞으로는 활용되지 못하도록 법 왜곡죄 같은 걸 신설하기도 하고 이미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서
판결이 끝난 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 헌법 소원을 통해서 바로잡을 기회를 다시 만드는 것까지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2019년 조국 후보가 그와 같이 난도질을 당할 때 법 왜곡죄나 재판 헌법 소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면 지금 받은 판결 중에 일부는 기소되지 않거나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대권 플랜을 위해서 그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부분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목격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또 높아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도 지금 차명 사채업을 했던 김용남의 불법성이 문제된다면 조국 후보는 뭐가 깨끗하냐라고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는 제 보기엔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는 후보는 저희 후보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평택을에서는요. 근데 윤석열 얘기 나오면 좀 제일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뭐 여러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조국을 윤석열을 세운 사람이 조국 후보라는 얘기가 이 오해는 또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그거는 더 어떤 긴 시간을 주시면 네. 차분히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요 이슈에 예.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정리하면서요 제 발언을 이게 아름답게 단일화나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가려면 그림이 유이동 후보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용남 후보 대부업 의혹이 있다 사퇴하라 막 유이동 후보 쪽에서 먼저 치고 근데 조국 후보는 그 부분은 좀 사실하기 필요한 것 같다 저건 네거티브고 우리는 지금 평택의 미래를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저 유이동 후보 저렇게 난입하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구태 정치다 약간 요렇게 메시지를 내다가 그러니까 우당이라면 우당이라면 네. 그렇게 내다가 그림이 그려지면은 뭐 사실상의 단일화든 진짜 단일화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유이동 쪽으로 뭐 지지율이 넘어갑니까? 황교안 쪽으로 넘어갑니까? 네. 이걸 어쨌든 조국 혁신당으로 가져오시려고 시도하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조국으로 가자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아까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혹시나 그렇게 되더라도 조국 후보를 찍지 말라는 사인으로 들린다고 하셨는데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요 저희 말 안 듣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하셔도 본인들이 딱 판단해서 이거는 여기다 그러시겠죠. 이거는 여기다 네네네.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그분들이 마치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은 조국 후보로 가지 말라니 아니요 그 민심의 흐름이란 거는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 한두 마디로 이렇게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당 지지자들에 대한 좀 신뢰되는 발언이라는 말을 특히나 성시훈 대변인 말은 진짜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제가 네. 요 부분 이제 마무리로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요. 저희가 최초에 그걸 네거티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가지 쟁점에 답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왜 동조를 했느냐 또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과거에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오신 분인데 민주당 후보로서 범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쟁점으로 들어가자라고 제안 드린 겁니다.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평가할지 아니면 그런 범민주 진영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서의 검증이라고 평가할지는 각자의 이제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차명 사채업 의혹이라든지 또 한 비서관의 관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후보 선본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층 겹쳐 있잖아요. 범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에게 상처와 불쾌감을 준 사건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지 너무 그것을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주어랑 목적어만 바꾸면 저희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네. 저희는 안 하잖아요. 네. 저희는 안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정도 네. 할까요 우리? 오늘 진짜 많이 드렸어요. 네, 왜냐면 네.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입장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못 들어갔고 오늘 좀 오늘 지금 많이 충분한 시간 좀 드렸습니다. 드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부산이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보면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막 역전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부산 선관위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로 보이는 사무실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건데 그 도토리 쉼터라고 있었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 팬클럽이 여기 이제 하나 사무실을 내가지고 도토리 쉼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쉬기도 하고 번갈아가면서 다니기도 했었는데 요거 안 된다고 했더니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사무소 같은 걸 하나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한 후보를 돕기 위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이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는 그 사무실로 쓰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선거법에 따르면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같은 동호회가 이제 그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무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사무실 이용하는 분들은 아니야, 우리는 진짜 그냥 그 선관위에 먼저 불법 여부 물어봤었고 이거 적법하게 임차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없어. 피켓도 다 1,000원씩 내고 사서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거고 인터넷도 네. 설치 안 되는데 무슨 사무실이야 라고 한 상태입니다. 네. 그 부산에서 또 뭐 작은 이슈 하나 또 터진 것 같은데 김민전 의원? 아, 네. 박민식 부산 북갑 그 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또 김민재 의원이 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아, 너무 멋진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근데 목소리 톤이 너무 아 나레이터 아니, 느낌인가요? 나이트클럽이야? 약간 그런 느낌. 호객 느낌? 이게요? 근데 해명을 하셨는데 해명이 더 문제예요. 왜요? 해명은 마치 내가 언제 지금 50대 60대들한테 오빠라고 한 거 아니다. 옆에 20대 선거운동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10대 소녀들한테 오빠라고 한 거. 이게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뭐 이게? 부킹 시키게? 학생들 부킹해? 그 취임새를 못 따라가니까 진짜. 이렇게 달라니까 지금 몇 분 해가지고 경쾌하게 갑니다. 네. 자 그렇게 요 이제 특별히 뭐 논평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그죠? 논평할 일은 아닌데 이제 또 한동훈 후보의 이 사무실은 그래서 많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하얀 옷 입은 분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네. 선관위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아, 그래요? 현장 분위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박민식 후보님 여론조사에서 조금 안 나오시니까 네. 이거 뭐 명태균식 여론조사 아니냐 예,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방선 관련해서 우리 참 대변인님 오셨으니까 조국 후보는 네. 진짜 평택에선 안 살아요? 평택 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출퇴근은 안 해요? 아, 그 문제? 네. 그 선거 방송에서 OX 퀴즈였어요. 네. 그래서 평택에서 살면서 여의도로 출퇴근을 매일 할 것이냐라는 네. 질문에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날에는 서울에서 몇 밤 자는 날도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취지로 X를 보신 거다. 완벽주의자신가 보네.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답변하시면 더 좋았을 걸 하지만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65일 있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 X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보는 분들은 특히 사회자가 많이 놀란 것 같아서 무슨 의미로 한 건가 궁금했는데. 예, 저희 지역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면 지역 주민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대답을 하는 후보고 저희는 저희가 솔직한 뱉은 후보다? 말을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하신 분들이 더 좋아지겠죠, 뭐 그죠? 뭐 주로 그렇게 만나니까요. 자 그리고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그 연두색 번호판 아시죠? 아 법인카. 네, 부의 상징 법인카. 비싼 법인카에만 이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 원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연두색 달고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도 고급 외제차 타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들이나 손자가 끌고 다니는 사례 없나요? 물어봤더니 이제 임강현 국세청장이 이거 오히려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플렉스라고 하면서 유행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플렉스다. 네, 조만간 요거 확인하겠다.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한때 예전에 그 번호판 이렇게 간다고 할 때 한참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더 부의 상징이 될 된다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됐네.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고요. 네. 이제 이거는 탈세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 입장이어서 한번 조사. 근데 어떻게 잡는 거지? 아 이거 근데 요새 신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무슨 리조트나 호텔에 이 좋은 차가 많이 와 있어요. 연두색 번호판. 그럼 개인적으로도 여러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법인 이용인지 확인해 달라. 업무상 차량 이용인지.
그러니까 그 효과는 좀 있겠군요. 하려면 티가 할 수 나니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부를 다 쓰잖아요. 법인카드는 어디 이동했는지. 그거랑 맞는지. 네, 그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네,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 2030들이 제일 좋아하는 핫플이 바로 동묘라고 하네요. 동묘 가보셨어요? 그래요? 네, 원래 성수동이 제일 많이 떴는데 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동묘를 많이 간대요. 힙하고 핫하다고 생각해서. 동묘에서 이제 길바닥에 있는 거 옷 사도 다 억만장자처럼 사도 한 2만 원이면 10발 사잖아요. 빈티지 많고. 저 가봤잖아요. 되게 이쁜데 대신 단추가 없을 수 있고 그런 단점이 좀. 아니,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찢어져 있고 이제 네. 그런 것들 있고 청바지는 원래 찢어 놓은 건지 찢어져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것도 많이 팔고 할아버지 모자 같은 거 많이 팔고. 맞아요. 아니, 좋은 거 많던데 진짜 싸고. 지금 저희 동묘암역에서 이제 공익 근무를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거기는 절대적으로 노령 그 유동 인구가 많았거든요. 이 젊은 분들 진짜 많이 여기 가. 원래 수년 전에 여기 데프콘이 여기 관련 맞아요,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꾸미고 가면 안 된다. 꾸며 입고 가면은 도매상인 줄 알기 때문에 네, 싸게 넘긴다고. 싸게 넘긴다. 그래서 근데 결국 힙한 장소가 돼버렸네요. 이야. 그리고 물가가 여기 확실히 싸가지고 네. 그래서 뭐 10,000원으로 동묘 데이트하기 이런 게 유행이래요. 맞아. 여기 그러니까 옷도 싸지만 다른 먹을 먹을 것들도 것도 대체로 맞습니다. 싼 데가 많습니다. 카페도 되게 좀 그러니까 다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는 좀 귀엽고 예쁜 데도 많고. 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다. 그리고 몇 군데 핫플레이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검색량이 작년 직전 분기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상권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1위가 강서구 까치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까치산? 네, 까치산 시장에 뭔가 또 힙한 게 있나 본데요. 그리고 덕성여대 앞 심한 거리 여기하고 가좌역 3번 출구 인근 이런 데가 지금 가좌역? 가좌역이 거기서 시장들이 이제 있어요. 아, 그래요? 교통은 좀 불편하긴 해요. 저 가자역이요? 네, 가좌. 가자역 저 바로 앞에 사는데. 네. 그거 바로 나오면 다행히 제가 안 갔기 때문에 하플. 왜 그래요? 강의를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게 되는 순간 하플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 하플이에요. 네, 까치산 여기는 까오산 로드 대신 까치산 로드라고. 이름 멋있네. 태국이 까오산이 네, 아니고 그렇다고. 까치산 로드가 참 있다. 이 공간에 네. 아무도 2030이 없다 보니까 방송이 뭐 그렇게 리액션이 찰지가 안 네.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3번 출구 인근 여기 우리 집 바로 앞인데. 몰라. 맨날 다녔지만 몰라. 전혀 몰랐어요. 잘 피해 다니시기 바라고요. 네. 적게 자고 난 다음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 바로 다음 날 수면 보충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안 하면 사망 위험이 42%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죽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잠은 바로바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못 자면 다음 날은 2배 자야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단이 되면 이제 밤을 못 새서 잠을 못 잘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졸려 또 낮에. 맞아요. 네. 그럼 또 졸리면 자면 되고. 네. 원래 여기 김조혁 최고님 계실 때는 이런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피부를 위해서는 또 약간의 습기는 좋지만 너무 여름에 습해지면 그것도 또 피부에 트러블 날 수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피부를 위한 위닉스 뽀송 제습기. 네. 자, 요 제습기 오늘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요럴 때 이제 빨래 말렸는데 키케한 냄새 나고 하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위닉스에서 나온 뽀송 제습기. 요게 이제 17리터 그 습기 17리터를 물로 먹을 정도면 정말 웬만한 그죠? 뭐 큰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은 습기를 싹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22평 정도 형으로 쓰시면 되겠고 꿉꿉한 빨래라든지 높은 습도 높으면 괜히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부 싸움이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습도 때문에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서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예, 습도가 잘못했어요. 공기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뽀송해줘도 안 싸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딱 사흘 동안 29만 9천 원에 핫딜가로 드리니까요. 미개봉 상품, 요거 납품 가려다가 납품이 취소된 그런 미개봉 상품이니까 이거 쌀 때 미리미리 사두시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데뷔하는 뉴퍼마켓 제습기 위니아 뽀송 제습기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대단히 재밌었고요. 가시면서 또 서로들 악수하시면서 마음들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늦게 나가겠습니다. 저는. 선배님보다 나가서 순댓국 한 그릇씩 하세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